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어제 방송으로 안내한 바대로 어제 치른 모의고사 문제 중 일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2학기 개학 이후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 요소가 이번에 출제가 되었지요. 바로 문법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비문학 지문 중 2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우리가 개학 이후 배웠던 문법 요소 중 시간 표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판단해 보라는 것인데요. 자, 기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시간 부사어 어제를 사용하여 과거를 나타내고 있군. 자, 여기 어제라는 부사어도 과거를 표시해 주고 있지만, 자, 서술어를 확인해 보면 떠나다 뒤에 떠나 어간 뒤에 아시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장의 의미 또한 그가 어제 고향을 떠나다 라고 하는 이 행위, 고향을 떠나다라는 행위는 지금 발화하는 시점에 앞선 것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더라는 선어말 어미는 과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특히 어시 담아내지 못하는 의미, 주체가 직접 경험한 사실임을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 더의 특징이었습니다. 역시 선생님이 강의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자, 디귿을 보니 동사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을 사용하여 과거를 나타내고 있군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사용된 어간 보다의 보 동사주요. 자, 이 보 뒤에 니은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또는 볼이라고 해서 는을 붙이거나 리을을 붙이게 되면 각각이 현재 또는 미래를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니은을 사용함으로써 과거를 표시해 주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리을 작년만 해도 이곳에는 나무가 적었었다. 자, 여기 엇이 사용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엇이 중복해서 나타나는 엇을 두고 대과거라고 부른다 라고 선생님이 2차시 강의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대과거로 표시하는 동작, 사건의 특징은 현재와 단절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속이라고 설명하는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5번, 축제 준비를 하려면 오늘 밤 잠은 다 잤네. 자, 이 잤네라는 서술어를 분석하면 자다라는 동사의 어간 뒤에 시제 선어말 어미 그리고 어미 네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제 선어말 어미 at은 과거 시제를 주로 표시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at의 예외적인 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을 실현인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까운 미래의 일을 장담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이 문장의 화자는 짐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실현인식에 대해서 5번 선지는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at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이기 때문에 적절한 진술입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이 별 어려움 없이 14번 문제를 잘 해결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14번 문제를 잘 풀지 못했다, 모르는 게 있었다 라고 한다면 온라인 강의 영상, 2학기 강의 영상 중 2번째 강의를 꼭 제대로 학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비문학 지문으로 16번부터 20번까지 구성되어 있는 경제 지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역사적으로 은행의 첫 장을 연 것은 금세공업자들이었다. 아마도 이 은행의 역사 첫 번째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은행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금세공업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금세공업자의 역할이 대체 무엇이었냐 봤더니 금을 사람들이 맡겨주면 그 금을 맡으면서 보관증을 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보관증이 오늘날의 지폐나 수표와 같은 내가 이만큼의 돈을 맡긴 것과 같은, 내가 이만큼의
금을 맡겼다라는 증표의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금세공업자들이 보관증을 발행하면서 금을 맡는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다고 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관증만큼의 금을 내가 계속 창고에 혹은 금고에 그대로 넣어놓고만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세공업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 맡은 보관한 금에서 일부분을 남기고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빌려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서 이것으로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빌려줄 수 있는 금이 많아질수록 이 이윤이 더 커질 것이었기 때문에 금세공업자들은 금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기억 문장을 보면 이때 금세공업자가 했던 일은 오늘날 은행이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비문학 지문에서의 문제 유형은 이 글 전체의 내용 전개 방식을 질문하는 형태, 그리고 주로 출제되는 것은 이 글 전체에 드러나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 같이 지문 전체에 걸려있는 문제가 대체로 첫 번째 문항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문항을 차지하는 것이 이와 같이 부분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걸려있는 것은 이 부분을 통해서 대체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읽고 기억에 걸려있는 문제를 바로 찾아가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걸려있는 문항을 한번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확인해 보면 17번 문제가 기억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항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금세공업자의 역할과 오늘날 은행의 역할을 비교해 보는 것인데 적절하지 않은 비교, 정리 내용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금세공업자가 금을 맡아주었다면 은행은 돈을 보관해 주는 것이다. 금세공업자가 금의 일정 부분을 남겨두었다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문단까지밖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급준비금의 개념이 무엇인지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머지 선지를 확인해 보면 맡아둔 금의 일부를 빌려주는 것, 예금의 일부를 대출해 주는 것, 조금 더 많은 금을 맡아두려고 하는 것, 조금 더 많은 예금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이 1번, 3번, 4번은 어렵지 않게 이 비교가 성립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선지를 보면 금을 맡기는 사람에게 살해하는 것, 이 맡기는 사람은 은행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대출이 아니라 무엇에 해당합니까? 예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맡기는 사람에게 살해한다는 것과 적절하게 성립하는 비교는 예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줘야 이 비교 정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첫 번째 문단만을 읽고는 17번에 5번에 적절하지 않음을 판단하지 못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나머지 선지를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이미 적절하구나 라고 제끼고 나서 남은 선지 이 두 개를 가지고 이후에 문단을 읽으면서 검토해 보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능은 자금을 조성해서 사람에게 융통해주는 금융중개의 기능이다. 자, 이 금융중개의 기능을 통해서 시장의 거래 비용은 낮아지고 자금의 흐름이 조정되며 그리고 더 건전하고 수익성 높은 곳으로 투자되도록 유도가 가능해진다. 두 번째 은행의 기능은 예금 창조의 기능이다. 자, 은행에서 돈을 찍어낸다는 공과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 세 번째 문단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금 창조의 다른 이름은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자, 이 예금창조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맡아놓은 금의 일부만 지급준비용으로 보유하고, 자, 여기서 지급준비용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맡아놓은 금 중 일부를 보유하는 것, 남겨두는 것이 지급준비용이라는 개념과 대응된다는 것을 이 세 번째 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7번 문제를 풀면서 답을 찾지 못했던 학생도 이 세 번째 문단까지를 읽고 나면 답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급준비용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했고, 자, 이어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념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 중 예금 창조 기능이 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맡아놓은 금의 일부를 남겨놓고 그 나머지를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면 이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 금세공업자가 맡아놓은 금의 30%를 지급준비용으로 남겨놓고 70%를 대출해 주게 되면 그 대출한 사람은 필요한 것에 그 금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에 쓴다라는 것 자체가 유통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 금 전체의 통화량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00만 원을 은행에 예금을 한 상태라고 한다면 은행은 그중 30%, 30만 원을 남겨놓고 나머지 70만 원을 대출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그 통장의 잔액은 예금한 금액 100만 원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은행에서는 이 100만 원을 금고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금고에는 30만 원만 넣어두고 70만 원을 다시 누군가에게 빌려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A라는 사람의 예금액 100만 원, 그리고 B라는 사람이 대출해서 보유하고 있는 돈 70만 원, 이 전체가 시장에서 인식하게 되는 통화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통화량이 그만큼, 얼마만큼 대출해 준 만큼 늘어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금 창조 기능이다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그 아래쪽에 있는 네 번째 문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떤 식으로 반복되면, 자, A라는 사람의 100만 원 예금을 그 중에서 B라는 사람이 70만 원을 대출하고, 그런데 이 B가 또다시 그 70만 원을 또 다른 은행에 예금해서, 그리고 그 예금에 대해서 C라는 사람이 그중 70%를 다시 대출해가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통화량은 점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계속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예금과 은행의 개념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금세공업자들이 맡아두었다고 기록하는, 자, 지금의 은행으로 비교하자면 통장에 입금되어 있다라고 통장에 표시되는 그 금액은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금이 만들어지는 셈이고 이것을 예금 창조라고 설명하는 거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금 창조는 다시 돌이켜보면 A라는 사람의 그 100만 원을 은행이 누군가에게 대출해 주지 않고 그냥 은행 금고에 넣어두기만 하면 애초에 벌어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들어지는 예금만큼 결국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이 정리되어 있는 이 예금 창조가 새로운 예금이 만들어지는 만큼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정리해주고 있는 부분이 지금 니은으로 걸려있는 이 네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네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 니은 부분을 확인해 보면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쓰이는 화폐 양이 늘어 예금 창조 현상이 생겨나서 경제 유동성은 증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더 부유해졌다라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 앞에서 언급되어 있는 갚아야 할 빚이 그만큼 얼마만큼 늘어난 예금만큼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 이 문단이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을 이 니은에 걸려있는 문항에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 니은을 걸고 있는 문항이 18번이지요. 18번 문항의 답을 찾으면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 부분입니다. 늘어난 예금만큼 갚아야 할 빚도 늘어난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다? 화폐 양은 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부유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자, 내용이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8번에서 니은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내용을 짚어주고 있는 선지, 그것이 적절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 만큼, 새로운 예금이 만들어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부채, 갚아야 할 빚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라는 5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째 문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대차대조표를 활용하면 우리가 예금 창조 기능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대차대조표의 구성입니다. 자, 대차대조표의 오른편에는 뭘 기록하고 왼편에는 뭘 기록하는데 이 각각을 오른편을 대변이라고 하고 왼편을 차변이라고 한다 해서 지금 보시는 표에 대해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뭘 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표 아래쪽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은행의 중요한 자금 조달 원천은 예금이고, 그리고 이 예금은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예금주에게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채의 성격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 및 부채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예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금 이외에 기타 부채가 있고 자본금이 있다. 자, 이렇게 조성된 자금, 은행이 융통할 수 있는 이 돈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 왼편에 나타나 있는 자산으로 운영된다. 자, 그러면 은행은 이 돈을 가지고 뭐 어떤 운영을 한다는 건가? 자, 그 내용이 항목이 각각 지급준비금, 그리고 유가증권, 대출. 자, 이렇게 이런 항목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단에서 다루고 있는 그러면 은행은 이와 같은 경영을 통해서 어디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은행은 주로 예금으로 이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로 자금을 운영하는데 이 사이에는 예대 금리차가 발생한다. 예금에 대한 이자와 대출에 대한 이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출 이자가 예금 이자보다 더 높아서 생기는 그 이윤이 은행의 주된 수익원이 된다. 자, 그런데 이 수익원이 그대로 은행의 영업이익이 된다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고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익원이라는 것과 수익과 영업이익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은 이 수익원에서 다시 무엇을 계산해 주는 것이냐면 인력과 지점 조직, IT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경상 운영비를 차감하고 난 실제 순이익이 영업이익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이 영업이익을 넘어선다면, 순이익을 넘어서면 은행의 자본금이 잠식당하는, 은행이 위태로운,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은행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이 대출에 따르는 신용 위험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주고 16번 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16번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답이 너무 쉽게 보이죠? 자, 은행의 입장에서 답은 2번인데요. 예금은 부채의 성격을 갖는다까지는 맞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 가운데 이 예금은 자본 및 부채 항목에 기재된다 라고 진술했다면 2번은 적절한 내용이겠지만
이 대차 대조표의 오른편 자본 및 부채 중에서도 이 예금은 예금 항목으로 기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19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문학 지문 세트에서는 보기를 거는 문제가 항상 제시되고 보기 문제가 대체로 3점입니다. 읽은 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보기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출제하는 것인데요. 윗글의 A 부분에서 제시되었던 은행의 이득, 수익원과 영업이익에 대한 내용을 이 보기라는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주어진 정보 땡땡은행의 경우 예금 금리는 2%이고 대출 금리는 평균 4%이다. 그래서 이 예대 금리 차에 의해서 이와 같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중 12억 원은 경상 운영비로 사용된다. 그러니 22억 원이라는 수익원에서 경상 운영비 12억을 빼고 난 나머지 10억. 이 10억이 곧 이 땡땡은행의 영업이익이 됩니다. 자, A 부분에서 필자가 알려준 바에 따르면 이 영업이익보다 대출 손실이 더 커지게 되면 은행은 자본금까지 잠식당한다라는 그런 정보를 알려주었었죠. 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19번 선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10억 원이겠군. 방금 계산한 값입니다. 수익은 22억 원이고 이것은 예대 금리차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것 기본 정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은 것은 이 위험에 대한 비용이 발생해서이다. 이거는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대출 손실이 12억 원 발생했다면 이 12억 원은 땡땡은행의 자본금 잠식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려면 이 12억 원이 영업이익보다 큰 값인가를 보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계산한 영업이익이 10억 원으로 12억 원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대출 손실이 발생하면 자본금이 잠식당하는 지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 2, 3, 4번이 모두 적절한 선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5번을 확인해 보면 예금 금리를 올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대 금리 차를 통해서 이 은행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이 예금 금리가 2%가 아니라 3%로 오른다. 그러면 이 차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더 22억 원보다 더 낮은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 금리를 올린다면 수익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겠군이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익은 줄어드는 것이고 이것과 지점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이 비용을 경상운영비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것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예금 금리를 올리는 것과 경상운영비가 줄어드는 것 사이의 상관관계는 윗글에서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금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경상운영비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이해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에 출제되었던 5개의 문항 중 4개의 문항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렇게 비문학 출제에서 긴 지문을 활용하여 이 하나의 세트에 5문항을 다루는 경우 이렇게 어휘 문제를 꼭 포함하게 됩니다. 어휘 문제를 내지 않으면 이 하나의 지문에서 5개의 내용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기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어휘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지문을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대응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 A부터 E까지 걸려 있는 지문에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 부분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리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것을 맥락 속에서 파악하지 않은 채 하나하나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사전을 잘 찾지 않죠. 그러다 보니 맥락 바깥에서 이 A부터 E에 대해서 판단하기란 더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 20번과 같은 어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꼭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하나씩 날려줘야 한다. 라는 걸 기억하고 그대로 응용하시면 되겠고요. 영어 사전을 찾는 것의 한 10분의 1 정도라도 모르는 단어가 등장하면 국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지금 어휘력을 키워야 여러분이 3학년 때 수능에서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에서 실수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비문학 지문 12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을 확인해 보면 CPU는 주기억 장치와 처리 속도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명령을 빠르게 실행할 수가 없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캐시 기억 장치라는 것을 활용한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캐시 기억 장치라는 것은 어떻게 활용되느냐? 우선 이에 대한 정보로 캐시 기억 장치의 위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캐시 기억 장치는 CPU 안에 있거나 또는 CPU와 주 기억 장치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시 기억 장치는 주 기억 장치보다 용량은 작지만 속도는 빠르다고 합니다. 이 캐시 기억 장치를 활용해서 CPU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을 두고 캐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캐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곧 캐시 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그 용도,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CPU가 이왕이면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주 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 이 반복적 사용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참조의 지역성이라고 하고, 이 참조의 지역성은 시간적 지역성과 공간적 지역성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시간적 지역성은 한 번 쓰인 것이 다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뜻하고, 공간적 지역성은 근처의 데이터가 곧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단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억 장치와 캐시 기억 장치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기억 장치는 워드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캐시 기억 장치는 블록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이때 이 워드라는 것은 비트의 집합이어서 이와 같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시 기억 장치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인 이 블록이라는 것은 이 워드 여러 개의 묶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용어 라인이라는 것이 등장했는데요. 이것은 장소, 하나의 주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위치, 주소를 라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캐시 기억 장치는 하나의 라인에 하나의 블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래서 주기억 장치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블럭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캐시 기억 장치의 용량은 주기억 장치보다 작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의 블럭을 모두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의 블럭만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캐시 기억 장치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라인 또한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이 하나의 라인에 여러 개의 데이터, 즉 여러 블럭이 이 라인을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세 개의 문단을 읽는 동안 생소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용어에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보만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끼리의 관계를 우리가 그 관계를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용어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전공 영역이 아니고 사실 우리는 이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와 그것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주기억 장치, 그리고 이 사이를 보조해 주고 있는 캐시 기억 장치에 대해서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던져준 정보 이외의 것까지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또한 그 바깥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나와 있는 용어가 다소 까다로워 보이더라도 그 각각의 용어가 가지고 있는 정보성이 무엇인지, 용어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것에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문단을 통해서 알려준 그것을 이 A의 예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라는 것인데요. 자, 어떤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 그것을 우리가 워드 2의 n승 2n개라고 했을 때, 또 캐시 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은 워드 m개라고 이렇게 가정해 본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데이터 용량 차이가 있다라고 했죠. 이 캐시 기억 장치는 용량이 훨씬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기억 장치 데이터 용량과 캐시 기억 장치 데이터 용량을 같은 값으로 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각각을 이와 같이 우리가 가정했을 때 주기억 장치의 블럭 한 개가 K개의 워드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주기억 장치의 총 블럭의 개수는 블럭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워드의 개수로 전체 워드의 개수를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K분의 2n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시 기억 장치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내용에서 하나의 라인은 하나의 블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캐시 기억 장치가 설계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의 블럭에 들어가는 워드의 개수가 K개라면 이 캐시 기억 장치 전체 워드의 개수를 이 K개로 나누어 주면 이것이 곧 블럭의 개수가 되고, 그 블럭의 개수가 라인의 개수와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인의 개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A 부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은 앞서 지문에서 제시된 정보와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산수 상식, 그것으로 이제 이해가 가능한 것이고요. A 부분에서 이제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은 남아있는 하나의 정보는 각 워드는 n비트의 주소로 지정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n은 2의 n제곱에서의 이 n입니다. 자, 그러면 한 컴퓨터에서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을 워드 2의 n제곱이라고 계산했을 때 이 n제곱의 값이 곧 각 워드의 주소값이라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비트의 개념은 세 번째 문단에서 주기억 장치에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단위가 워드인데 이 워드는 비트의 집합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 비트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진법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단위다. 이런 이제 기본 정보들을 주었습니다. 이것들을 조합하면 이 왜 워드를 2의 n제곱으로 표시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여기서 이 n제곱 값이 곧 각 워드의 주소가 된다라는 것도 이제 이런 정보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힘들다면 굳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 n이라는 같은 값으로 이 관계를 처리한 것 정도만 파악하셔도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33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은 A에서 전달한 그 정보를 구체적인
수를 대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가,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는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좀 머리가 아프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A 부분에서 제시되어 있는 그 기호들과 문자들, 미지수와 그냥 이 보기의 내용을 그냥 하나씩 대입해서 해결해 보시면 됩니다.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이 64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A에서는 2의 n제곱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64개를 2의 n제곱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느냐? 2의 제곱은 4, 그리고 또 2의 세제곱은 8 이런 식으로 곱하다 보면 64가 되려면 이를 6번 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n의 값은 6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왜 여기서 필요하냐면 이 A 부분에서 설명하기를 이때 각 워드는 무엇의 주소로 지정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n개의 주소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에 들어가는 값은 6비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기억 장치는 여기서 하나의 블럭이 4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4개를 하나의 블럭이 4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 하나의 블럭을 구성하는 워드의 개수로 전체 워드의 개수를 나누어 주면 뭐가 나오지요? 블럭의 개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16개의 블럭으로 구성되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 부분을 찾아보면 캐시 기억 장치에 대한 내용인데 데이터 용량이 16개의 워드다. 자, 우리 A 부분에서는 이 캐시 기억 장치의 경우 m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은 했을 때 이 라인의 개수는 블럭의 개수와 동일했고 이 블럭을 구성하는 워드의 수는 주기억 장치나 캐시 기억 장치가 동일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4개의 워드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4개의 블럭이 캐시 기억 장치에 있다는 것이고 곧 4개의 라인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만족시키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지문을 마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싱이 이루어질 때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주소가 사용되는데 이 주소는 태그 필드, 라인 필드, 워드 필드와 같이 3가지 주소 형식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이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부를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B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여러 개의 방식 중 하나가 직접 매핑이다. 그리고 B 부분은 그 직접 매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직접 매핑은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블럭 단위로 캐시 기억 장치에 지정된 라인에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지정된 라인에 저장이 되는 것인가? 자,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가 방금 살펴봤던 이 3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진 주소를 통해 데이터를 요청하면 자, 데이터 요청이 이루어지면 맨 먼저 벌어지는 일은 라인 필드를 이용하여 캐시 기억 장치의 해당 라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인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뭘 활용하냐면 태그 필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인의 태그와 요청 주소의 태그를 비교하는 것이죠. 이때 두 태그의 값이 일치하면 캐시 히트가 되는데 일치하지 않으면 캐시 미스가 발생합니다. 먼저 캐시 히트가 발생하는 경우 캐시 히트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활용하는 주소의 형식이 바로 워드 필드입니다. 워드 필드를 이용하여 라인 내 워드들 중에서 해당 데이터를 찾아 CPU에 보내줍니다.
캐시 미스의 상황에서도 결국 해야 할 것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캐시 미스라고 해서 전송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캐시 미스의 상태를 캐시 히트의 상태로 바꾸려는 중간 과정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 과정이 뭐냐면 요청 주소에 해당하는 블럭을 주 기억 장치에서 복사하여 지정된 라인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라인에 다른 블럭이 저장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블럭이 지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치면 캐시 미스의 상태에서 캐시 히트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이 데이터 전송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면 역시 살펴본 이 3번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캐시 미스의 상태에서 캐시 히트의 상태로 전환한 다음 결국 마지막에 사용되는 주소 값은 워드 필드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해서 적용하는 문제가 34번입니다. 자, 34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문제는 B를 바탕으로 직접 매핑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선지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CPU가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라인 필드를 이용해서 캐시 기억 장치의 해당 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10 라인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당 라인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뭘 해야 하느냐? 그 라인의 태그와 요청 주소의 태그를 비교해야 합니다. 자, 라인의 태그는 10이고 요청 주소의 태그는 00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태그가 일치하는 경우를 캐시 히트라고 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캐시 미스였는데요. 지금 34번의 직접 매핑 과정은 캐시 미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캐시 미스 상황에서는 캐시 히트 상태로 교정하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과정이 필요했냐? 요청 주소에 해당하는 블럭을 주 기억 장치에서 복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 기억 장치에서 자, 이 주소에 해당하는 자, 태그는 00이고 라인은 10입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주소 블럭을 복사해야 했기 때문에 이 BLUE 블럭을 복사해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복사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캐시 기억 장치에 지정된 라인에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지정된 라인은 여기죠. 그럼 이 GOAL 대신에 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캐시 히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캐시 히트 상태가 되면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용하는 주소는 워드 필드이고, 이 워드 필드를 이용해서 라인 내의 워드들 중에서 해당 데이터를 찾아서 전송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워드 필드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이게 왜 적절한지 확인이 되실 테고요. 적절하지 않은 4번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 0, 1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블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1, 0에 저장되어 있던 기존 데이터 GOAL이 삭제된다라고 표시해줘야 적절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지문의 마지막 문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직접 매핑은 검색 속도가 빠르다는 것, 그리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블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블럭이 반복적으로 교체되다 보니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직접 매핑과는 다른 방식인 완전 연관 매핑, 세트 연관 매핑 과 같은 다른 매핑 방식이 존재한다 라는 정보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32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캐시 기억 장치 하나의 라인에는 하나의 블럭만
저장될 수 있다. 캐시 기억 장치는 주 기억 장치보다 용량이 작고 처리 속도가 빠르다.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야 캐싱의 효율이 높아진다. 두 번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4번 시간적 지역성은 한 번 사용된 데이터 근처에 있는 데이터가 곧 사용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지금 여기에 진술되어 있는 한 번 사용된 데이터 근처에 있는 데이터가 곧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간적 지역성이었습니다. 자, 5번 캐싱은 주 기억 장치의 데이터 중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의 일부를 캐시 기억 장치에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35번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제시되었던 직접 매핑과는 다른 방식, 완전 연관 매핑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완전 연관 매핑은 라인을 지정하지 않고 이미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시 히트의 확률이 높지만 검색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기억 장치의 주소는 태그 필드, 워드 필드로 구성된다고 하고 블록 교체 알고리즘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직접 매핑과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선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주 기억 장치의 주소에 태그 필드 형식이 있었습니다. 자, 캐시 히트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이 빠른 것은 니은이 아니지요. 여기 보면 니은은 검색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 교체 알고리즘이 필요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 니은입니다. 그리고 니은과 달리 기억은 라인을 지정한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완전 연관 매핑의 가장 큰 특징은 블록을 저장할 때 라인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적절한 비교입니다. 자, 5번의 경우는 기억과 니은은 모두 회로의 구조가 복잡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니은의 경우는 회로의 구조가 복잡하다라고 이렇게 보기에 정보가 주어져 있고요. 기억의 경우는 여러분이 본문의 마지막 문단에서 세 번째 줄을 확인하시면 회로의 구조가 단순하여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역시 적절하지 않은 비교입니다. 자, 36번 어휘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인데요. 자, 문맥상 의미가 A와 가장 가까운 것, 여기서 A는 효율이 떨어지다 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 1번을 찾을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험에 포함되어 있던 비문학 지문 중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 지문을 제외한 경제 지문과 기술 지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아마 교실에서 여러분 독서 노트를 활용하여 비문학 지문 읽기를 했을 텐데요. 그런 연습이 지금 보기에는 가벼워 보이거나 만만해 보이고 이런 거 읽고 있다가 언제쯤 돼서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지문을 잘 읽게 되기는 할까? 의아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도 그렇게 쉬운 지문에서 시작해서 꾸준히 연습하여 조금씩 더 나아져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이 매우 수월하다면 참 다행인 것이고 그 과정 또한 버겁다면 그 과정에 익숙해진 이후에 꾸준히 노력한다면 꾸준히 이어간다면 조금 더 복잡한 글, 어려운 글, 막막한 글도 여러분에게 매우 수월하게 읽힐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의고사가 여러분에게는 조금 더 나은 성장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